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동일하게 621명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을 비롯해 병원과 공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와 거리 두기 단계 완화의 영향으로 4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죠. 조지연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체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21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90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설 연휴 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대규모 사업장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237명이고 다음 서울은 179명입니다. 어제는 서울이 41일 만에 200명대를 넘어서며 급증했는데 오늘은 좀 줄었습니다. 인천에서는 16명이 나와서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는 432명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충남, 부산 28명, 경북 22명, 충북 16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8,127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위중, 중증 환자는 161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사망자 1,544명입니다. 네, 설 연휴 줄었던 검사 건수의 영향이 사라진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서 오늘도 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주요 감염 사례들 살펴보죠. 네, 공장은 밀집, 밀접, 밀폐,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죠. 공장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가 각각 100명을 넘어서며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남양주시의 진관산업단지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1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근로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더니 감염 사례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 이 공장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직원 1,20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충남 아산시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과 관련해서도 어제 70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전수검사가 완료되면서 직원 확진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 연휴 만난 가족, 지인들 N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129명에 달합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순천향대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0명, 한양대병원은 109명입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리자마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우려와 고민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사례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5단계 수준으로 다시 오른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춤했던 3차 대유행이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확산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 10시로 연장된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될 수도 있고 거리 두기 단계도 상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중인 거리 두기 개편안은 지금보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2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 걱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휴가 나는 동안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돌봄 공백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서울시 산하시설은 다시 연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의 차이가 좀 큽니다. 2.5단계일 때는 긴급 돌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휴관인데 2단계일 때는 이용 정원을 제한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복지관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5인에서 10인 이하의 비활동성, 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장애인복지관은 언어, 놀이, 특수체육 등 5인 이하 재활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댄스, 체조, 에어로빅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이용 시설은 이용 정원을 기존의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늘립니다. 경로당 3,400여 곳은 오는 22일부터 개관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인당 최대 1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열면 그간 돌봄을 오롯이 책임져야 했던 가족 등 보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용 인원, 이용 시간 제한에 잘 따르시고 충분한 거리두기 그리고 철저한 소독 이런 방역 수칙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된 소식 하나 살펴보죠. 네,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조금 구체화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양시설 고령층에 대해 2분기 안에는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4월 정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요양시설과 병원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65세 이상에게는 접종 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정 청장은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을 다 포함해서 살피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동일하게 621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은 500명 이상이 나올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때 월요일 날에 300명대였습니다. 500명 이상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500명을 초과해서 621명이나 나오고 수요일 날에 오늘도 621명 동일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도 숫자지만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용이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 곳에서 거기에서 N차 감염으로 지역 사회 전파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단계가 제가 설날 연휴 그때 우리가 긴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300명대로 나타났었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검사 숫자가 줄어서 300명대로 낮아지는 것을 틈타서 단계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계 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 숫자가 줄었을 뿐 확산세는 지역사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 연휴 때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고 내용적으로 나쁘고 그다음에
단계는 하향 조정이 되었고 3월 달이 되면 단계는 더 하향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는데 나빠지는 것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3월에 발표될 단계 조정이 더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이제 대통령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책임과 자율과 책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내용적으로 더 완화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어떤 영업 제한이라거나 어떤 통제에서 확산에 관련한 것을 소상공인이나 개개인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방역에 임해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완화된 기조를 강력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되어서는 더 완화된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3월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기조로 방역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서 조지현 기자도 짚었지만 이런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3월에 그 거리두기 시행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정부는 상황이 약간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겨울 유행을 막아내면서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했고 또 총리실 그리고 청와대 등이 교감을 해서 3월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자율과 책임의 방점을 찍은 그러니까 문은 다 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방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의 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지금 가닥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겨울 유행이 잡히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더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아마도 어쩌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정부나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했던 자율과 책임의 방점을 찍은 거리두기 완화 방안도 백지화되거나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겨울 유행이 잡히지가 않았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3차 유행의 확산 양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왜 유행이 끝나고 다음 유행 시작하는 그 사이 간격을 우리가 휴지기라고 하잖아요. 그 휴지기가 이번 유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행을 거듭할수록 발생 간격이 큰 폭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분석 결과에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바이러스의 양과 유행 양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적으니까 통제가 될 경우에는 바이러스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행을 하려고 하면은 긴 시간의 휴지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이러스 숫자가 이미 많다 그래 봐봐요.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제로를 찍기보다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은 바이러스는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다시 고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유행이 온다 그러면 휴지기가 없이 4차로 갈 가능성이 맞다고 하는 거는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는데 지금 3차가 거의 제로를 찍기는 어렵고 4차가 온다고 하더라도 100명, 200명, 300명 수준에서 4차가 올 거기 때문에 300명, 400명이 100명에서 300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조금이라도 등한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퍼져서 4차로 1000명 단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행태학적으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예측이 되면서 마치 휴지기가 짧아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 바이러스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동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있었던 유행과 지금의 유행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의 8.15 유행과 그리고 여름 유행과 겨울 유행을 비교를 해보면은 산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유행이 그러니까 동네 뒷산 정도였다. 동네 뒷산 정도였다 그러면은 지금 겨울 유행은 북한산 정도로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네 뒷산은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산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봉우리로 올라가는 곳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 유행이 마치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바이러스 밀도도 적어서 우리가 산을 내려가는가 싶지만은 사실은 그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봉우리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역 당국에서 이걸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역 단계를 완화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문을 열거나 이래 버리니까 이제 그 오르막길이 훨씬 더 빨리 나온 상황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신 접종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분들이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한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분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화이자나 모더나도 방문해서 접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정은경 청장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접종이 안 되면 화이자 백신을 방문해서 접종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능해지려면 한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화이자 백신이 국내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은 아직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요양보호 시설에 입소자 65세 이상 입소자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약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제 정세균 총리가 3월 말 정도에 화이자 백신이 50만 명 분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백신이 이제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세균 총리가 시민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3월 말에 50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면 그 50만 명 분으로 일단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물량은 일단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이동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화이자의 까다로운 콜드체인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직접 가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동을 하고 어떻게 안정성 있게 이동을 해서 노인 요양보호시설까지 백신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그 콜드체인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콜드체인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정은경 청장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유사한 사례를 보고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드체인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은 가져갔는데 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접종을 하더라도 안에 있는 RNA가 다 깨져가지고 진짜 물백신이 된 상태로 접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접종센터에는 훈련이 된 의료진이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하반기에 나올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특별하게 훈련을 받지 않은 의료진도 접종량만 체크를 하면은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된 훈련된 의료진이 파견을 가야 됩니다. 출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한 3인 1조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완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콜드체인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훈련된 의료진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계가 딱 듣기에도 엄청 까다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노인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은 다들 헛웃음 치십니다. 근데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가서 화이자나 모더나 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사례들은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많았죠.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완전히 그걸 다 뒤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접종센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서 이런 백신들만 들어왔으면 접종센터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듯이 그냥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 대규모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화이자나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제 콜드 체인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접종센터는 이동이 자유로운 분들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센터는 65세 이상이든 65세 이하든 상관없이 자기 발로 찾아가는 분들은 접종이 가능한데 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65세 이상이면서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동이 거의 안 되는 고령층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종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화이자는 이분들에게 접종하기가 적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접종센터로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5세 이상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분들을 어떻게 접종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대구두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라고 해볼 때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접종이 만일에 대상자들이 그냥 요양병원을 방문을 해서 계신 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접종을 해준다. 이러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예약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추적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또 정은경 청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노바백스 백신을 얘기하시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백스는 65세 이상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배포하면은 현지에 있는 의사, 그렇죠. 의료진들이 하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도서벽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병의원을 통해서 배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 이 콜드 체인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접종을 할 건가. 이거는 현재로서는 딱히 완벽히 준비된 게 없고 다만 이분이 아닌 전 연령층에 있어서 이동이 자유로운 분들은 접종센터를 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은경 청장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고령층의 백신 접종 시기는 빠르면 4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늦어도 2분기 안에는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4월이다 그러면 일단은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4월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화이자 백신은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화이자 백신으로 65세 이상을 접종한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 구분해야 되는 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신 이동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자유롭게 이동이 되시는 분. 이동이 되시는 분은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맞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동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동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조금 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화이자 백신이 만일에 4월까지 결정이 된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때는 콜드 체인이나 이건 준비하면 되겠죠. 다만 4월까지 결론을 내고 접종을 한다 그랬는데 만일에 화이자 백신도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은 다음으로는 노바백스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바백스는 2분기에 접종하기가 일정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남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월 달에 결론을 낸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임상 중인 자료를 보고 재판단을 하겠다. 다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 가지 백신에서 각각 다른 쟁점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거나 적어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정은경 청장이 자꾸 투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백신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변수인데 4월까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면은 들어오기로 지금 확실하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량은 화이자 50만 명분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언제 들어올지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는 예. 3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3월 말에 들어올지 4월 달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3월 말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4월까지는 들어오겠죠. 그러면 4월까지는 화이자 50만 명분 외에는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안동 공장에 있는 그래서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는 4월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은 충분하진 않죠, 사실. 그리고 그건 애초에는 고령자 접종 대상 백신도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약에 4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접종을 하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세균 총리나 정은경 청장이 계속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고요. 그걸 시민들한테 저는 설명할 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유행 상황이 또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은 예. 분명히 65세 이상 중에서 집단 감염이 생겨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서 사망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을 했으면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한 달, 두 달 미루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은경 청장이나 질병관리청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2월 16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위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새롭게 위촉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지금 유행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지고 있고 백신 수급 상황도 생각했던 것만큼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했던 지난위원회 전문가들의 조치가 맞는 의견이었는지 저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침에 우리 강 기자님하고 정보를 좀 공유를 했는데요. 모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특히 보호자분들이 우리는 화이자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상관없이 어떤 백신이든지 먼저 맞고 싶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한 75%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호자들이 아는 거죠. 부모님이 굉장히 초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먼저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냐 화이자 백신이냐의 이런 논란을 자꾸 증폭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어떤 백신이든지 먼저 접종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단 65세 미만은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접종을 2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접종 간격이 애초에는 8주에서 12주 간격, 그러니까 애초에는 4주에서 12주 간격이었는데 이거를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접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2월 달 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3상 임상시험 이후에 참여한 사람들의 추적한 결과가 논문의 형태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이유는 설대우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애초에 4주, 12주 간격보다 접종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보호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논문에서 확인이 됐군요. 네, 논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3상 임상시험의 추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입장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간격이 길면 길수록 그 중간 간격 사이에 보호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효과가 거의 8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 그러면 무리해가지고 애초에 예정된 4주, 12주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8주, 12주 간격으로 간격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 정부도 8주에서 12주 간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접종 간격이 길어져서 1차와 2차 사이의 틈에 뭐랄까요? 보호 효과는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이제 결과에 의하면은 1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76%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주, 그러니까 석 달 지나서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석 달이 안 되고 8주가 되든 4주가 되든 2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82.4%로 상당히 보호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백신 접종을 하고서도 다른 백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화이자는 1차 접종 한 번만 하게 될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밖에 보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만 하더라도 적어도 석 달 동안 76%가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4주 후 또는 12주 후가 되어서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82.4%로 올라갑니다. 화이자는 물론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더 높아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간격도 비교적 넓으니까 혹시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1차 백신 접종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보호 효과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2차 백신 접종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구를 하고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띄우는 데만 주력을 하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시청자들이나 혹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으면 보호 효과가 3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접종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접종할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은 진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임상시험 결과들을 이제 계속 추적하면서 들여다보니까 한 번 접종을 하고 나서도 그 보호 효과가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지속기간도 현재까지는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기간들이 점점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후, 5개월 후까지도 그 지속기간이 보호 효과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12주 정도 후에 두 번째 맞으면은 그 보호 효과가 8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는 백신이 아니라 한 번 맞았을 때 효과는 오히려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도 높기 때문에 백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옵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화이자 모더나는 언론이 띄우기에 바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깎아내리기에 바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의료진 열나고 매스크 없다며 아스트라 부작용 호소. 매일경제 화이자는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없었다. 프랑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 한국경제 국내 도입 첫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에서 부작용 속출에 접종 중단. 이거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접종 중단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원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원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프랑스 방역 당국 전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거나 혹은 접종을 중단한 사실은 절대로 없고요. 그냥 가짜 뉴스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부 병원에서 병원 종사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그 병원 종사자들이 열이 나고 메스꺼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아니라 10%에서 15% 정도의 사례였어요. 근데 그 10%에서 15% 정도의 부작용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있었던 사례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그 정도의 백신 부작용은 15% 정도가 열이 나거나 메스껍다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수치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접종 중단이라는 뉴스는 왜 나왔냐면 일부 병원에서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쳤더니 많은 직원들이 열이 나요, 메스꺼워요. 그래서 자꾸 연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접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이 다 마쳤는데
이제부터는 반만 맞추고 반만 맞추고 순차적으로 맞추는 것을 하자. 순번을 좀 정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맞추자라는 게 그 뉴스의 내용이고 심지어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프랑스 방역 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그 정도의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충분히 예상했던 부작용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나 혹은 사례로 볼 수 없다라고 공식 논평까지 냈습니다. 예, 그런 팩트군요. 네. 교수님 관련해서 의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코멘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으로 예, 경미한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것은 다 경미한 부작용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언론에 나왔느냐 하면은 선진국 중에서 백신 수용성이 가장 낮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경증 부작용만 나오더라도 정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대수특필이 되면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전체가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조금이라도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야 경증 부작용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랑스 정부 당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이 마치 무슨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이 대수특필했는데 그것은 거의 가짜뉴스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방금 언급하신 이 뉴스 중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백신을 접종 후에 프랑스에서 고령층 사망자 사례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고령층 사망자가 맞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건도 없었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프랑스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한테는 접종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고령층 사망자가 나왔다면 그 백신은 화이자 백신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뒤에다가 심지어는 65세 이상 백신을 접종한 분 중에는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사망자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망한 분이 맞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인데 화이자 백신이라는 사실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어떤 언론들은 그리고 어떤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자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여론몰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화이자는 이렇게 많은 부작용 없었다. 뭐 프랑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이 기사가 악의적인 건지 아니면 뭐 기자가 무지해서 그런 건지. 저는 이제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부작용 사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영국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굉장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1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월부터 대량 접종을 했잖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해서. 그래서 2달간 접종한 사례들을 다 모은 다음에 화이자 백신 부작용 사례는 몇 건이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은 몇 건이 있었고 중증 부작용으로 언급될 만한 것은 화이자는 몇 건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몇 건이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했는데 중증 부작용 사례는 화이자 백신이 오히려 많았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해시태그를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19 환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이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30만을 넘었는데 5만 명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제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첫째 하나가 마스크 착용을 곳곳에서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호응하면서 나름대로 거리두기에 대한 또 개인 방역 수칙을 상당히 잘 지킨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다른 어떤 언론들은 백신 접종을 하니까 뭐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미국 병원에서 또 의과대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병원의 환자 숫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이것이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